안녕하세요. 엉두루입니다. 오늘 제가 뭘 갖고 왔느냐? 3월 19일 사업 보고서가 쏟아질 때죠. 지금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 1년 농사 잘 지으려면 지금 봐야 돼. 할 얘기도 없고 복잡한 거는 사람들 잘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짧게 재무제표 관련돼서 잡담, 뭐 이런 거 가져와 봤습니다. 유튜브에 뭐 강의 같은 거 올리면 조회수 떨어진다 그러던데, 아무튼 그냥 들어보세요. 자, 지금 왜 재무를 봐야 되냐? 안 보셔도 됩니다. 볼 사람만, 보고 싶은 사람은 보라고 뭐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 요새 보면 재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의 성장 모델이 좀 변화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적 투자 중심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면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은 쌓여요. 쌓이면 현금이 되고, 그 현금을 가지고 R&D나 설비 투자, 인적 자원 등의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외형이 커지고 더 나은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익이 생기고, 요게 이제 수년에 걸쳐서 신규 캐시카우를 계속 쌓다가 커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내적 투자 중심으로 회사가 커갔습니다. 잘 되는 회사는 그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산업 변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내가 사업을 키울까 하다가 저거 괜찮다 싶으면 사옵니다. M&A를 통해서 역량을 확보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크고 작은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죠. 최근 M&A 트렌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1, 2년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산업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또 뭐부터 볼까요? 제일 유명한 거 카카오 모빌리티, 네이버 두나무. 카카오 모빌리티를 둘러싼 M&A가 2025년 가장 뜨거운 일 중에 하나였죠.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 거론됐고, VIG 파트너스, 무바달라는 이제 UAE 국부펀드고요.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 대무적 투자자로 지분 약 40%를 인수하는 딜을 했습니다. 근데 무바달라가 인수단에서 이탈하면서 컨소시엄이 사실상 와해되고,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까지 인수 후보로 거론되며 매각전이 대점화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우아한 형제들은 이제 택시 호출 데이터랑 배달 주문 데이터의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핵심 논리였고요. 모빌리티 중에서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그 M&A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엑시트. 그 재무적 투자자는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패고자 하는 쪽과 사고자 하는 쪽의 시각차가 있는데, 이 딜 성사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죠. 카카오 모빌리티 재무제표 실제로 보면 왜 얘가 4조 원이지 싶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이고, 네이버 두나무, 그리고 미래에셋의 코비덴수, 요게 디지털 자산이랑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이죠. 그 2025년 가장 큰 딜은 아마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업비트의 합병인데요. 합병 기업 가치가 약 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핀테크 기업의 탄생이 됐었죠. 교환 비율 네이버 파이낸셜 1대 두나무 2.54로 두나무 기업 가치가 한 15조 원 정도로 평가되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5조 원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네이버 페이가 연간 거래액이 한 80조 원 정도 되고, 업비트는 국내 코인 거래량의 80%를 차지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뭔가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출범을 했죠. 미래에셋 그룹도 다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한 1,000억에서 1,400억 원의 인수 추진 중입니다. 넥슨 지주사랑 SK 플래닛 지분을 미래에셋 컨설팅이 인수하는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금산분리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감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교환 비율. 교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건가? 기업 가치 평가론이. 왜 네이버 파이낸셜은 1이고 두나무는 2.53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가상자산 거래소를 실사할 때 기존 재무제표 분석 방법론을 알아야죠. 알고 여기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예를 들어 뭐 에어드롭이 무상증자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새로운 회계 이슈가 쏟아지는 이런 M&A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테크 쪽, 이쪽이 좀 핫하죠. 2025년부터 최근까지
M&A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는 AI, 인공지능입니다. JP모건은 AI를 2026년 M&A 지형을 바꾸는 최상위 변수로 꼽았습니다. 국내에서는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기업 결합을 추진했고 태광 8건, 한화 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5년 기업 결합 심사 건수는 590건, 금액 기준 358조 원, 자그마치 3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AI와 K컬처 관련 기업 결합이 특히 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관리 기업 자이언엑스가 AI 모델 개발 전문 DR 프레임을 인수,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M&A 전담팀을 사내에 신설하며 전략적 인수합병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삼성, LG 등 제조 대기업의 인프라와 AI 스타트업의 기술이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형태의 M&A가 주된 흐름입니다.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현금 흐름 할인법 가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매출이 거의 없는 이런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근거는 뭔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래도 재무제표 기본적인 모습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기술 역량, 인적 자원 정보까지 봐야 하죠. ESG 환경 폐자원도 있었습니다.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활용이 자그마치 600조 원의 시장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장은 2025년 약 7천억 원에서 2030년 21조 원, 2050년 600조 원으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폐배터리 전문기업 성일하이텍과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SK이노베이션도 성일하이텍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 기술을 결합한 합작법인을 추진했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 화유 코발트사와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설립해서 유럽 배터리 공장의 스크랩을 처리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산업 전체로 보면 시장 규모가 23.7조 원에 달하고 근데 매출 100억도 안 되는 소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재활용 인허가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때문에 대기업에 수백억 원에 인수되는 사례도 최근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허가 라이센스는 이 재무상태표에 직접 잡히지가 않는데 기업 가치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작 매출 100억짜리 회사가 수백억에 인수되는 근거, 이것이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괴리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것도 재무제표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끊이지 않는 산업이죠. 글로벌 대형 제약사 빅파마들이 주요 약물 특허 만기가 다가오면서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M&A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PwC는 2025년 50억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 M&A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죠. 국내에서는 동화약품이 척추 임플란트 업체 메디세이를 인수했고 베트남 약국 체인 M&A, 디지털 치료제, 바이오 벤처 투자 등을 추진했고 보령은 아예 우주 헬스케어를 신사업으로 선정하며 미국 민간 우주정거장 개발사 엑시엄 스페이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명인제약, 쿼드 메디슨, 에임드 바이오 등 19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신규 상장했고 국내 바이오텍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빅파마들의 인수, 라이센스아웃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재무제표의 가장 큰 특징, 특히 신생 바이오들은 매출이 0원인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의 수조 원인 회사들 있죠. 이 R&D 비용의 자산화, 비용화 회계 처리 방법, 임상 시험 단계별 가치 평가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M&A가 좀 많아지면서 그 타겟 컴퍼니의 재무제표가 그걸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 임원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그 밸류에이션 논의가 시작되면 각종 재무 용어가 막 쏟아지는데 사업부 임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 직원들이나 임원들에게도 파이낸셜 인텔리전스를 갖춰라 라면서 재무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 소양은 좀 갖춰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리즈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되는 동안은 주로 다트랑 SEC를 좀 보면서 한번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직접 한번 볼 생각이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주석, 심포인트를 좀 얘기해 보죠. 제가 아는 한에선 얘기할 건데 제가 다루지 못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론 중심의 학술적 회계 강의 당연히 못하고요. 언론 기사 기반의 이벤트 분석 이런 거 잘 못하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포털 사이트 요약 재무 정보에 의존하는 분석 이런 거는 사실 안 하는 것도 좀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화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기업 정보의 원천이 뭐가 있을까요? 이 기업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단위로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사업보고서, 연 1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있고 경영 의견, 리스크, 사업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정보가 많은 문서가 바로 이 문서이고요. 다음 분기보고서, 뭐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보다는 좀 축약된 형태로 재무제표도 들어가 있고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자체 워낙 중요하죠. 경영 성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식 보고서, 그리고 공시자료, 주요 경영 상황을 시장에 즉시 알리는 제도, 투자자가 보기에 중요하다 싶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 기업 관련 뉴스나 기사 등이 있는데 언론 보도는 뭐 수시로 쏟아지죠. 수시로 쏟아지는데 저는 이제 이번 재무제표 썰에서는 언론 보도 쪽은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가 정보단이고 그 안에 재무제표가 들어있는데 사업 보고서에는 그 재무 숫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만 잘 읽어도 제가 봤을 땐 투자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트래킹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 재무제표 그래도 한번 전체 왁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성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투석. 자본변동표는 제외하겠습니다. 미국 거 할 때는 볼 거예요. 한국 거 볼 때는 제외하겠습니다. 자본변동표는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바뀌는 이런 회사들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은 그 자본 변동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일단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뤄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뭐 CB, BW, RCPS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초보자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재무제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보는 패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등 포털에서 기업명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 재무제표 좀 본다. 그러면 요약 재무제표 대충 훑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거 손익계산서 보죠.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고 괜찮네.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좀 궁금하면 재무상태표 정도 살짝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보는 사람이 다수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재무상태표 보면 별 생각이 없죠. 그래서 부채 비율 정도 계산하고 맙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투자자들도 대부분 이 라인을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왜?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까지 보거든요. 근데 왜 손익계산서만 보겠습니까? 당연히 읽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만큼 매출했는데 이만큼 비용 들어서 이만큼 이익 났다. 이 동네 가게 장부와 구조가 같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숫자만 보고 끝내는 게 보통 현실입니다. 그 재무제표 분석이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이것만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말이 좀 많은데 뒤에 가서 한번 해보죠 뭐. 그러다 이제 그나마 좀 재무 상태표라도 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냐면 부채 비율 정도 봅니다. 부채 비율이 200%라고 해볼게요.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 질문에 대부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숫자는 계산했는데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좀 잘한다 싶으면 이제 비율 분석 같은 것도 넘어가죠. 대표적인 비율이 이제 유동 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교과서가 말하는 유동 비율은 이런 겁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유동부채는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굉장히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고 유동 비율이 100%보다 작으면 단기 유동성 위험이 있고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실제 교과서에 써 있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내 상장 기업 중 약 30%가 과거에는 60%였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유동 비율 100% 미만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유동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 어떻게 됩니까? 단기 차입금은 은행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한 만기 연장을 계속 해줍니다. 이 도표와 같이 말이죠. 100억을 빌렸어요. 만기가 다가왔어. 은행이 100억을 또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걸 받아서 은행한테 다시 돌려주죠. 실질적인 효과는 현금 유출입은 없고 만기만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선 왜 이럴까요? 어차피 제때제때 지급하고 있는데 연장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장부상은 1년 내 상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부채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과서에 유동부채에 넣고 유동비율을 계산해서 딱딱딱 나오는 그 숫자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동비율이 의미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기업이 문을 닫을 때입니다. 정상 기업에서는 만기가 계속 연장되지만 한계 기업으로 몰리면 위기 기업이 되면 만기 연장을 거부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유동비율은 정상 운영 기업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숫자 뒤에 있는 실무적 맥락도 같이 이해하는 게 진짜 재무 분석이긴 한데 안타깝지만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제가 아는 재무 분석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뭐 한번 해봅시다, 이제.